자, 안녕하세요. 북서양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삼신전쟁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강자에 관련된 강독을 할게요. 예전에 그 전 시간에 이제 서양사 그 강좌 시간에 30년 전쟁을 4시기로 나눴고 4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는데요. 요번부터는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패드를 구입해갖고 이제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화면 폭이 조금 약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약간 빠져 있고 한 80% 정도 나오는데 20%는 안 나올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뭐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17세기 초 잉글랜드는 종교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자, 여기에서 잉글랜드에서 종교적 긴장이 이제 부분은 청교도 혁명하고 관련된 거죠. 자, 이 부분 뒤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독일에서는 루터파가 국가의 종교도 이제 국가 종교 발돋움하면서 여러 제국들의 큰 위세를 떨쳤는데, 왜냐하면 이 루터파가 이제 성장하는 것 과정에서 제후들이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자, 제후들의 많은 지지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가 종교로서 이제 발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카톨릭교도를 고수한 국가에서도 루터파를 종교 행사를 누리게 되었다. 예. 자, 그래서 루터파는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하이를 통해서 어, 집단적 종교의 자유를 좀 누렸죠. 그렇지만 이제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그런 걸 누렸다 그런 거죠. 그러나 모든 지배자는 이러한 상태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예수의 교육을 받은 페르난드 2세다. 이 페르난드 2세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원칙주의자야. 그래서 칼 5세 동생이죠. 그래서 칼 5세가 자기 땅을 이제 죽기 전에 나눠줄 때 페르난드 2세한테 독일 땅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페르난드 2세가 신교도 그 페르난드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근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이전에 이 보헤미아 지역에 가갖고 잠깐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보헤미아의 어떤 그 신교들이 누리는 종교 제에서 강한 적개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요때 보헤미아 지역은 오늘날 체코 지역이에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체코 지역에서는 신교도들이 많았다고 했죠. 예, 카톨릭 교도도 있지만 신교도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되게 보면 이제 종교 민족, 종교 의식과 결여됐어요. 그래서 되게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교회 후수 운동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카톨릭의 어떤 대응에서 어떤 체코 민족주의, 보헤미아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교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보헤미아 왕으로 선출된 페르난드가 제 카톨릭은 보헤미아 왕국 도시대 행정가직에서 신교도 귀족들을 축출했고요. 자, 이에 맞서서 신교파 지도자는 1618년 하스부르크가에 파견된 사절 2명을 프라하성의 창문 밖에 인정사정 없이 버린 그 유명한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을 벌이게 돼요. 이 사건은 그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갑자기 시대가 같은 시기에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되는데, 페르디나드가 왕이 된 건 맞아요. 보헤미아 시기 때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왕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이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이에 맞서서 신교도 지도자들은 1618년에 합스부르크가, 이거는 이미 이제 뭐냐면 페르디나드 2세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던 거죠.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이제 자기가 통치했던 시기고 그 뒤에는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그 당시 사절단 2명을 파견했는데 그걸 이제 보고 그 당시 그 2명을 그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죠.
결론은 이제 죽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쳤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팔찌 칼뱅과 신원을 제후들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어 옹립했죠. 팔찌에 이제 뭐냐면 프리드리 5세인가요? 4세인가? 그 사람을 이제 초빙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왕으로 옹립을 냈어요. 그다음에 팔찌 지역은 신교도 측의 그 지역이었어요. 자, 하여튼 자, 보헤미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프라하의 인간 투척 사건이죠. 독일 내 종교 집단들 간의 어떤 적대감이 공개적으로 포출되었다. 자, 1619년 핀란드와 카톨릭 군주는 보헤미아 반란을 진압하고 신교도 귀족을 재산을 몰수를 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헤미아 왕국은 카톨릭을 선포했다. 여기 갑자기 진압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헤미아 지역과 팔츠 그 연합군이 그 당시 빌라홀레 전투가 있어요. 예, 빌라홀레 전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빌라홀레 전투에서 깨지게 되죠. 이 빌라홀레 전투에서 이 빌라홀레 전투는 그 뒷장에 보면 백산 전투라고 또 하는데 예, 여기 있죠. 빌라홀라 전투. 예, 홀레가 아니라 빌라홀레. 예, 빌라홀라 전투인데 여기가 이제 그 백산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작센군과 그리고 신교도 연합군이 이 전투에서 황제군한테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1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신교도 재산을 이제 몰수하고 그리고 공식적 보헤미아 왕국에 카톨릭교를 선포했다. 그래서 카톨릭을 믿도록 강요한 거죠. 10만 명이 넘는 황제군은 프라하 팔츠로부터 제후를 추격하고 왜냐면 그때 프리드리히 4세인가 팔츠 제후 도망갔으니까 그 추격했죠. 그리고 독일 북부까지 진격해서 이 지역을 카톨릭 개종했다. 오히려 이제 독일 북부 지역은 이제 원래는 루터교 지역이죠. 이 카톨릭을 이제 강제로 개종을 시킨 건데, 자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기가 시작되죠. 누가 개입됐다고 해서 전 시간에 덴마크 왕. 자, 덴마크 왕이 개입을 해. 크리스찬 그 4세인가 5세인가 예, 개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또 이 덴마크 왕이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패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신교대 운명은 풍정 들어가 있는데 이때 상기 또 시작하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스웨덴은 강소국이 됐죠. 그 당시 이제 막강한 뭐냐면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스웨덴에 했던 구스타프 아돌프가 개입을 해요. 자, 그 구스타프 아돌프의 주요 목적은 그 당시 이미 30년 전쟁 이전부터 영원했던 발트해 지역의 진출 문제였어요. 발트해. 예. 그래서 이 발트해 지역에 이제 진출해서 스웨덴은 재정 군사 국가로 완성하는 거다. 이 저자를 또 보면 재정 군사 국가에 뭔가 필이 꽂혔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중앙 집권화, 17세기 때 중앙 집권화를 재정 군사 국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루트파를 지원함으로써 그는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확장하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스웨덴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왜 지원을 약속했을까요? 당연히 합스부르크 국가를 견제하려고 한 거지. 왜냐면 페르드 2세가 이제 승리할 경우에 프랑스가 합스부르크 에스파냐, 벨기에 북부 지역,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에 포위될 형국이기 때문에 세력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발라 왕조 때부터 부르보 왕조까지 합스부르크와 계속 견제하고 그 유럽 패권을 나눠가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이거는 종교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폭력적으로 종교 때문에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각국 간의 이해관계 더 우선이에요. 종교보다. 예, 이거 넓게 볼 때는 왕조 전쟁의 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세력 분열 원칙이 또 적용돼 있어요. 자, 프랑스에게서는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도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 구스타프 아돌프 루트교죠. 그리고 구스타프 아돌프가 그 당시 이제 신교도 지원한 것은 자기가 루터교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발트해 연합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는 구교도 국가지만 이 신교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합스부르크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와의 적대감 위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자, 스웨덴과 프랑스의 이러한 잠깐요. 아이고 갑자기 이 잘못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있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스웨덴과 프랑스의 이러한 정치적 동맹으로 독일의 교파 간의 전쟁은 유럽의 패권 전쟁을 피했다. 그래서 30년 전쟁의 특징이 국제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17세기 때. 자, 처음에 스웨덴 군대는 전선을 신교대 유리하게 역전시켰죠. 그래서 구스타프 아돌프는 바이든 지역까지 남진했고 최종 승리 직전 정사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전쟁 전투냐면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그 스웨덴과 전투에서 그 크게 이긴 전투가 루첸 전투예요. 루첸 전투. 1632년이죠. 그래서 이 구스타파하고 그 당시 또 누가 싸웠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유명한 용병 장군이었던 발렌스타인하고 싸운 거야. 근데 이 구스타파가 이겼어요. 근데 이 이길 때 승리는 했지만 구스타파는 죽었죠. 왜 죽었냐면 이 사람이 병력 일부만 끌고 와갖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습격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하여튼 노치엔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웨덴군은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깨지냐? 어, 네르트링게 전투에서 깨져요. 네르트링게 전투, 1차 네르트링게 전투에서 깨지게 돼요. 결국에는 요때 이제 스웨덴 잠시 물러나고 프라하 조약을 맺게 돼서 이제 잠깐 후련해 있고 그때 이제 끝날 무렵에 또 프랑스가 들어가죠. 예, 그 상황인데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스웨덴군의 전세는 신교파 유액에 역전시켰지만 구스타프 아돌프는 바이든 지역까지 남진했지만 최종 승리에서 루첸 전투에서 승리 직전에 전사했고 스웨덴은 북부 독일로 철수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했는데 독일로 철수한 전투는 그 밑에 있는 레드트랭기 전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1635년에 서로 타협을 해갖고 평화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게 프라하 평화협정이에요. 자, 그래서 양측은 전쟁 전의 영토를 회복하려 동의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또 이제 프랑스가 참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4기로 넘어가요. 자, 합스부르크가 지배를 분쇄하기 위해서 작정한 프랑스가 참전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참전하자 잠시 물러났던 스웨덴이 다시 참전하게 돼요. 얘네들도. 이후 13년 동안 프랑스군은 알사스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그 당시 이 알사스 지방은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턴팔렌 조약에서 승인을 받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노렌 지역도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사스 로렌 지역은 후대 그 프랑스하고 독일 간의 어떤 영토 싸움의 어떤 상징이 되는 땅이야. 하여튼 알사스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이어지는 합스부르크의 보급로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알사스 지역이 중요하냐면 이 알사스 지역이 이제 되게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나중에 이제 왕조 전쟁의 프랑스 콩테 지역도 그 프랑스한테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 지역이 왜 중요하면 이 지역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 알사스나 뒤에 프랑스 콩테 지역이 가지고 있으면 팔찌는 이미 오스트리아 넘어갔죠. 이쪽 지역 심사정부. 그러니까
얘네들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벨기에 쪽에서 여기도 이제 그 합스부르크 영토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요렇게 차단을 할 수 있어. 예. 그러면 독일의 그 네덜란드나 독일 지역을 신교도 북부 지역을 뭐냐면 포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프랑스도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는 여기 스페인, 여기 독일 지역, 그다음에 이런 이탈리아 지역 해서 이제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 알사스 지역과 뒤에 이제 루이 16세 때 차지한 프랑스 콩텐 지역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어 제가 뭐냐면 스페인령 벨기에 쪽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상당히 요충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요 지역은 나일강 쪽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국경으로 삼아서 요 지역을 확보하고 합스부르크가가 그 당시 그 벨기에 쪽을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야. 전략적 요충지로서. 아이고. 자, 스웨덴군은 프랑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시 독일에 이제 진격했다. 마침내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와 독일 합스부르크는 양측의 압력을 받고 1648년 10월에 그 유명한 베스튼 팔렌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여기 도중에 이제 또 뭐냐면 2차 여긴 안 나왔죠. 레르티겐 전투가 여기 1차고, 그 당시 스웨덴군과 프랑스군 프랑스군이 연합해서 합스부르크가 이제 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제2차 레르팅 그 예, 제2차 레르팅 조약이에요. 이게 요 앞에 1차가 있었는데 요거는 2차 전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가 크게 승리하고, 베스튼팔렌 조약도 요 네르팅게 링게 조약, 그러니까 네르팅게 전투 있죠. 제가 발음이 좀 서툰데 그 전투에 크게 승리에 이제 이바지한 거죠. 그래서 요 네르팅게 전투는 1차 전투하고 2차 전투 두 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조약으로 독일에는 칼뱅파를 공인했고요. 칼뱅파를 믿어도 이제 동시에 개인의 자유도 인정했죠. 그 본문에는 집단적 자유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래서 아우쿠스부르크의 합의를 그대로 따른다. 그렇지만 실조 부칙 조약에 둬서 예속 조약 부속 조약을 통해서 특정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전에 믿었던 사람은 개인적으로 믿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특정 기준에 자기가 믿었다고, 자기가 그냥 믿었다고 증명만 하면, 얘기하면 그냥 믿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개인의 자유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튼 조약 자체, 8년 조약 자체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후에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되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조약을 공부할 때도. 예, 그러니까 이건 베스튼 팔렌 조약 외에도 이런 조약들 같은 경우는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쳤는가,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여튼 합스부르크는 프랑스의 알사스 지역을 그 있고, 요새는 나중에 해줘요. 예, 스웨덴은 발트의 그 남부 연안 지역, 포말리안 지역을 주죠. 포말리안 지역이 대충 요렇게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이제 주게 되죠. 이 지역을, 그게 아마 서포말리안 지역을 주고, 그 당시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발트해 지역을 진출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참고로 이때 이제 브랜덴부르크가 있거든요. 네, 브랜덴부르크. 브랜덴부르크는 요 지역을 장악했던 그 영주인데, 음, 요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 중심 도시가 독일 베르lin이에요. 베르린. 지금 베르린은 되게 커다란 거대 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베르린을 포함해서 브랜덴부르크 인구가 100만도 안 됐어요. 3, 40만 명 아주 있고, 그 땅이 되게 별로 안 좋아. 근데 요 땅을 그 당시 이제 요 지역까지 장악을 하죠. 300년 전쟁에 이 프로이센 지역이 있어요. 프로이센 지역이 이제 원래는 기사단들이,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지역이죠. 여기 이제 프라이스 공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뭐냐면 원래는 폴란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요 지역을 이제 그 폴란드 그 밑에 속해 있는 공국이었는데,
요 지역을 이제 결혼 동맹으로 혼테크죠. 혼테크를 통해서 30년 전쟁 와중에 브랜덴부르크가 가져가 요 지역을. 그래서 브랜덴부르크가 프루이센까지, 요때 프루이센은 동프루이센 지역까지도 가져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영토가 떨어져 있잖아. 요 서프루이센 지역이 있는데 그 이거는 나중에 그 폴란드 분할할 때 이게 먹게 돼요. 그래서 영토를 연결시키죠. 그리고 이제 국호도 원래는 브랜덴부르크인데 아예 이제 그 당시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이후에는 프로이센 국왕으로 이렇게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년 전쟁 때는 이 브랜덴부르크는 줄을 잘 써갖고 예전에 그렇죠. 신교도 편에 줄 서갖고 뭐냐면 막단 시직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또 얘기할게요. 그 에스파냐 합스부르크 에스파냐 1659년에 프랑스와는 전쟁을 계속했지만 결국 그 프랑스의 우세한 군사력에 굴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이제 그 합스부르크가 독일 합스부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에스파냐 합스부르크죠. 두 개 가문 나눠졌죠. 하여튼 프랑스의 군사에 굴복하고 그 당시 프랑스 일부와 북동부 에스파냐를 상실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는 이제 명실상부한 유럽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아마 이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왕조 정쟁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내전을 볼게요. 잉글랜드 내전. 자, 여기서 잉글랜드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영국을 잉글랜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브리튼은 꼭 잉글랜드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이고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남쪽이 잉글랜드, 또 여기는 웨일즈 지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스코틀랜드 지역 있고 아일랜드 지역 있었어요. 아일랜드. 그 다음에 16세기 때 이제 지역 때는 16세기 17세기 때는 잉글랜드가 이제 웨일즈를 이제 통합을 해버리고요. 웨일즈는 그 켈튼족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켈튼족이 거기 이제 도망가갖고 여러 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요 웨일즈 지역을 이제 뭐냐면 통합을 해버려요.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래서 요 당시 이 영토를 확보하고자 보통 그 영국의 왕세자는 거기 가서 즉위식 하죠. 그 프리스 오브 웨일즈란 말이 그 왕세자 의미가 요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예전에 그 누구야? 켈튼족 중에 일부가 이 스코틀랜드로 도망을 가요. 이게 게일족이라고 하는데 이 게일족들이 이제 뭐냐면 잉글랜드 싸우다가 요 스코틀랜드에 스코트족이 있어요. 스코트족. 스코트족과 그 핀트족이죠. 게일족에는 제가 말한 핀트족이고 얘네들이 게일족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켈튼족의 웨일즈 쪽은 게일족이고 핀트족 이렇게 있는데 이 핀트족이 뭐냐면 스코트족과 이제 북쪽에 있는 스코트가 결합이 돼 동화돼 버려. 그래서 이 땅을 스코트족이 사는 방향에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독자적인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이 여기를 몇 번 먹으려도 안 됐죠. 실패를 했고 아일랜드 지역인데 이 아일랜드 지역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건너왔어. 네. 그래서 이제 얘도 게일족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아일랜드 건너서 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이 여기 진출해요. 그래서 아일랜드 왕국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이 아일랜드 왕국은 계대 왕국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심히 셌지만 아일랜드에도 여러 왕국들이 있어. 그 밀리고 있었다가 얘네들이 요 정도만 땅을 갖고 있었어요. 요 정도만 땅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먹혔는데 나중에 이제 그 헨리 7세, 헨리 8세 때부터 투도 왕조 때부터 요 지역을 장악했다 해갖고 아일랜드 진출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 때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아일랜드가 이 지역이 다 영국의 요쪽으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 왕국이라는 그런 계대 왕국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아일랜드 왕국은 잉글랜드 왕국에 복속돼 있는 계대 왕국이었고 이 잉글랜드 그 아일랜드 왕국이 나중에 이제 그 투도 왕조 때 정복 사업을 통해서
요 영국 쪽을 완전히 이제 아일랜드 쪽을 잡아먹었다. 요 스코틀랜드는 별개의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상황이.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16세기 때 헨리 8세의 주도로 시작된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국교회 체제를 수립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수장령을 내리죠. 아, 이게 되게 좋아요. 제가 아이패드 구입했는데, 왜 아이패드 하는, 예, 왜 하는 소리 들었더니, 이게, 필기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상당히 좋고, 이게 또 좋은 게, 요거하고 연동이 돼. 지금, 줌하고. 밀러닝도 할 수 있고, 아주 편해. 근데 다만, 좀 약간 근데, 불편해. 제가 아이패드를 지금 아이패드를 처음 쓰기 OS가든지 안드로이드하고 앉았을 때 너무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강의할 때는 지금 편할 것 같아 이게 진짜. 그게 헛소리였어요. 예, 시작할게요. 자, 하여튼 해리 8세가 수장령을 이제 내리고 이제 그 주도 잉글랜드 종교 개혁이 시작됐죠. 예. 그래서 국교 체계를 수립을 했고 국교의 별개로 칼뱅파 역시 꾸준히 성장해 16세기 말 그 숫자가 600만 명 중에 전체 인구 중에 10%를 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럼 국교가 칼뱅파 아니냐? 요거인데 요 저자가 좀 잘 모르시고 이제 쓰시는 것 같아. 좀 내가 좀 다른 자료를 보면 국교회가 원래는 국교회 자체가 온건 칼토릭 그 칼뱅이에요. 온건 칼뱅파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칼뱅파 안에서도 좀 온건파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카톨릭적 요소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적 요소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또 세 파로 나눠요. 여기에는. 그래서 고파 교회가 있고, 그다음 강교파가 있고요. 저파 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파 교회는 카톨릭적 요소가 되게 강한 거예요. 강교파는 그냥 중간 정도 있고 저파는 카톨릭 요소보다는 신교도 요소가 그냥 강했던 그런 파들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영국 국교회는 안에 또 뭐냐면 하나의 종교, 하나의 원칙,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 아래 형식상 영국 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교도예요. 자, 신교는 온건 카톨릭파인데 칼빈파대. 얘네는 카톨릭적 요소가 없죠. 얘네들은 오직 칼빈파만 강조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신교도도 이제 형식상은 국교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약간 성향이 달라.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그 당시 이제 그 통일령을 내리고 나서 그 엘리베스 여왕이 통일령을 내렸잖아. 그래서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 원칙에서 영국 국교 통일이다. 근데 그 당시 통일령에서 그 국교에 있는 카톨릭적 요소를 청결히하자, 없애자고 하는 그런 무리들가 17세기 들어가면 아예 그냥 영국 국교에 독립해가지고 그냥 독립교회를 만들자. 자, 이 두 세력들을 보통 통칭해서 신교도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영국 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형식상. 그리고 그 신교도도 그 안에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온건파가 있고 또 급진파가 있어. 뭐 온건파는 장로교가 있고 좀 급진파는 그 수평파도 있고 그다음 뭐 진정 수평파도 있고, 예, 등등등 여러 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상당히 계보가 복잡해. 요 파들이.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서양사 강의할 때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좀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국왕을 국교의 수장으로 인정하기 거부한 카톨릭 약 3%다. 그래서 칼뱅파 비율은 프랑스와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개혁적인 잉글랜드 국교회가 칼뱅파를 통제할 수 있었다. 요 칼뱅파는 이제 나중에 청교도라고 불렸던 인물들이죠. 근데 청교도 안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들은 이제 뭐 장로교라든지
그다음에 분리하지 말고 같이 뭐냐 국교회 안에서 개혁만 하자는 그런 파들도 있고요. 급진파는 수평파나 뭐 진정 수평파 뭐 등등 세력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분파들로 나눠졌고 서로 견제했다. 자, 급진파 중에서 국교회 성직자 개서제 폐지와 독립적인 어떤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청교도도 있었다. 예, 이것이 이제 수평파죠. 수평파, 뭐 독립파, 이런 세력들이죠. 예. 청교도 혁명이 독립파 중심으로 일으켰던 거고요. 예. 자, 엘리아스 1세 이후에 카톨릭 교회 계승자들 왕에 오르면서 개혁의 속도가 더디어진 17세기 이후 청교도의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톨릭 계승자 왕이 오르면서 요거는 누굴까요? 메리 왕이죠, 메리 왕. 그 메리 왕이 아니라 스투어트 왕조죠, 스투어트 왕조. 자, 그래서 이제 스투어트 왕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스코틀랜드 왕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왕이 죽고 나서 왕계가 끊어지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반개혁 쪽을 찾다 보니까 스투어트 왕조가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가 와가지고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면서 스코틀랜드와 원래 잉글랜드가 다른 국가인데 이렇게 연합왕국이 형성된 거죠. 왕은 한 명이고 국가 체제는 두 개 이렇게 분리된 건데 주요할 건 스투어트 왕조가 카톨릭을 믿어요. 이게 갑자기 해당하는 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얘 좀 꺼야 될 것 같아. 예.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얘가 발작을 했네. 예. 그래서 이제 스투어트 왕조 자체가 이제 카톨릭인데 요 그 집안 자체가 카톨릭을 많이 믿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위에 그 북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장로교 계통의 애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 혼란까지 일어나고 그래요. 예.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쪽에서.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투어트 왕조 자체가 모두 다 뭐냐면 카톨릭 교도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이제 등장한 그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뭐냐면 카톨릭 교도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메리 스투어트는 카톨릭 교도지만 자기는 감리교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교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를 밀어붙인 거죠. 종교 상관없이 개인적 종교 상관없이. 자, 그래서 아마 이 카톨릭 계승자라는 의미는 제 생각에 스투어트 왕조 애들 중에 상당수가 친카톨릭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든 그 왕들이 다 했던 건 아니고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 카톨릭을 탄압을 했어요. 예,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잉글랜드는 지주계층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데다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 양모 사업이 14세기 때부터 발전하면서 상업적 농업이 발전됐다. 그래갖고 양모 사업 같은 경우는 프랑스 지역에서 모직물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요 모직물을 하면 잉글랜드 양모가 이제 수출해 갖고 프랑스 지역에서 모직물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때 이제 15세기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잉글랜드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갖고 아니면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패스트가 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거든요. 그 기술자 섭외해 갖고 독자적인 모직물을 만들게 돼. 그래서 단순히 양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모직물 생산도 같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14세기, 15세기 거치면서 이제 뭐냐면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농업혁명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제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 그 산업혁명 아니냐. 그 17세기, 18세기 후반에 일어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때 산업혁명은 그 15, 16세기 때 일어난 거예요. 얘네 보통 이제 영국에서 경제학자 중에 오리지널 그 산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일어난 걸 1차,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 중심, 미국 중심에서 일어난 그 1차 산업혁명은 요 양모 산업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양모가 이제 사업 발달돼 있고 모직물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양모 생산 늘어나죠. 그 양들을
깎기 위해서 뭐 시키기 위해서 비누 같은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사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갖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보통 그 다 동의하지 않지만 되게 1차 산업혁명 하면 요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은 여기를 봐요. 양모사업과 관련돼 갖고. 예. 자, 그렇게 이제 명칭을 좀 이렇게 기억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이 과정에서 봉건적 지주층에서 상업적 지주층으로부터 이제 봉건 지주층의 상업적 지주층부터 전환의 이제 봉건적 지배진이 부르주아가 잉글랜드 혁명 이전에 이미 크게 진전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뒤에도 좀 얘기를 할 텐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 혁명, 부르주아 색도 있었죠. 305 발달을 통해서 등장 부르주아 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지주 계층도 있었잖아요. 영주.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계층 간의 대립이 많았어. 계층 간의. 계급 간의 대립. 계급 간의 대립. 그래서 이게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폭발돼 나오잖아요. 근데 영국은 사정이 달랐어요. 영국의 그 지배층, 정통적 지배는 젠틀이라는 사람이야. 젠틀. 이 젠틀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 상속이 있어요. 적자 단독 상속가 있어요. 그래서 젠틀의 지위와 그리고 그 영지들은 그 적자,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주죠. 큰아들. 첫 번째 아들에게. 나머지 아들들은 뭐 하냐? 얘네들은 이제 도시 나가야 돼. 도시 나가서 상공업자가 돼요. 그리고 전문 관료들이 돼. 그리고 변호사가 되거나.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젠티라는 이제 하급 귀족 가문들, 예.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중상층 상공업자들이 서로 뭐냐면 같은 집안 출신이야. 그러니까 계급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예. 그리고 또 농업에서 돈을 번 사람이 또 뭐냐면 상공업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급 간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후에 일어난 청교도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을 예전에 막스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계급혁명으로 규정짓는데 최근에 그렇게 규정짓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어떤 소신에 따라서 종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거지 어떤 계급 간의 대립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계급 간의 대립 없이 프랑스처럼 프랑스 대혁명 없이 영국에선 조용 그 명예혁명 이후에는 별다른 혁명 없이 그냥 계급 대립 혁명 없이 넘어온 거예요. 예, 이게 좀 특징이야. 대륙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 갈등도 부르주아와 뭐 그런 봉건 귀족 간의 갈등 대립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착취 관계 그 정도 갈등 개인적 갈등밖에 없어요. 계급 간의 갈등이 없이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 대혁명처럼 계급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를 이제 하여튼 젠틀리는 같은 양식과 같은 문화적 풍습 이런 것들 공유했고 당연히 그 젠틀의 그 자식들이었던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비슷하죠. 생활 방식은. 예. 그래서 이들에게 그 당시 널리 유포됐던 게 뭐냐면 청교도예요. 청교도. 이 청교도 정신이 그 당시 젠틀 중심으로 널리 확산이 됐어. 그 도시의 중상층이나 그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청교도 혁명 이전까지는. 근데 왜 청교도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졌냐? 나중에 크노엘이 등장해서 그렇죠. 크노엘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원칙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리주의, 원칙주의 입각해갖고 막 깐까이 놀지도 도박도 금지시키고 뭔가 연애도 다 금지시키고 영국도 다 금지시키니까 이제 뭐냐 청교도의 어떤 원격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이 난 거야. 그래서 국왕이 명간이 나면서 스투트 왕조 다시 뭐 불러들이고 그리고 나서 요때부터 청교도 세력들이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다시 영국의 국교도 세력들이 강해지죠. 예.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세진가 뭔가 얘 죽여야겠네. 갑자기 왜 얘기도 안 하는데 지 멋대로 하고 그래. 제가 나중에 꺼놔야 되겠어요. 어저께 몇 가지 물어봤더니 뭐 답변도 잘 못하던데. 별 도움도 안 되는 걸 왜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설정을 다시 해갖고 꺼놔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혁명은 절대주의를 추구한 왕권과 위의 대립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잉글랜드 혁명 자체가 어떤 계급 간의 대립보다는 정치적 대립이죠. 왕권, 의회인데
요때 의회를 이제 차지했던 상당수가 뭐냐면 청교도였다. 예. 그렇지만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청교도가 뭐냐면 인기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영국 국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앞에 있는 이런 얘들이 이제 뭐냐면 그 의회를 이제 장악을 했죠.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 엘리자베스 1세를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잉글랜드 혁명에 대한 정의가 내리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나오죠. 자, 엘리자베스 1세를 마지막으로 투도 왕조가 단절되자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했고요. 요때 이제 스투어트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 스투어트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저희 스코틀랜드 왕조를 통치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정통적인 의회 제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절대 왕권을 강화시켜도 의회와 타협하면서 정치를 했거든. 네. 그리고 의회가 대부분 이제 그 중상층 계급이잖아. 그 입장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얘네들 그냥 전제 정치, 이제 프랑스식 이런 걸 밀어붙였죠. 그게 이제 제임스 1세부터 나타나. 제임스 1세 때 이제 그 잉글랜드에 맞지도 않는 뭐 왕권 신수설 이런 것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의회와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는 잉글랜드의 정치상을 무지한 데다가 왕권 신설을 신봉하여 또 그 의회와 또 대립을 하죠. 그래서 국왕은 의회 승인 없이 가세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은 다수의 이제 그 의회를 무시하고 이단 처세 붕괴했는데 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 당시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가세했던 것이 무슨 세예요? 네, 선박세죠. 선박세. 선박세.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박세를 징수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는데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또 보면요. 자, 국왕은 의회 승인 없이 가세했고 의원들은 다수의 의회를 무시한 이단 처세에 붕괴하였다. 자, 왜냐하면 의회는 투도 왕조 때부터 잉글랜드 헌정 질서상 영국의 공동 주권자로 간주됐고 같이 이제 왕조하고 통치를 했죠. 예. 그러니까 사대부의 뭐 공치주의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너 혼자 전제 정치를 하냐? 그런데 그 당시 또 하원의 과반수가 이제 차지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어요. 청교도들이 상당히 그 당시 인기는 많았죠. 그래서 아까처럼 상당수가 뭐냐면 청교도들이 많이 했고 국왕의 종교 탄압 정책은 그들 분노를 배가했다. 특히 이제 요 국왕 찰스 1세는 주로 그 청교도 이제 고파교회를 이제 뭐냐면 밀어붙였어요. 고파교회. 이 고파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카톨릭적 요소가 강한 거야. 그 말이 뭐냐면 그 영국 국교회지 실제로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파교회는. 예. 왜 고파교회를 이제 했냐면 이 국왕이 원래는 젊었을 때는 좀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좀 강했어요. 예.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결혼한 스페인 쪽에 이제 그 여왕인데 그 왕비인데 그쪽에 카톨릭 믿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도 이제 카톨릭을 내서 꼭 국왕권 강화시켜 나가려요. 근데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다수인 그 잉글랜드에서 그렇게 대놓고 지원하기 힘드니까 그 카톨릭과 비슷한 고파 교회를 내서 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하고 뭔가 친카톨릭 정책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청교도는 분노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의회는 1628년에 권리청원을 제출하죠.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 가세 없다. 이런 게 이제 대홍장 이후에 정통적인 권리 내용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승인하게 되는데 이 권리청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에스파냐 프랑스 때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 비용이 이제 뭐냐면 그 부족하죠. 그래서 에스파냐 프랑스하고 같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공표해갖고
그 당시 그 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때 의회가 이 기회를 노리고 그 권리청을 제시한 거죠. 그 의회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고 개인의 지배는 법에 숙박시킬 수 없다. 집안에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고 평화 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뭐 자의적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승인해요. 그리고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죠. 그리고 11년 동안 의회를 없이 소집하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통치를 하게 돼요. 자, 동시에 그는 완고한 국고주의자인 노두경을 이때 완고한 국고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죠? 예, 고파교회라고 했죠. 고파교회. 이 노두경을 추기경 임명하고 잉글랜드 국교에도 강요했다가 예, 어디에 강요해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그 청교도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도 강해. 근데 스코틀랜드는 예전부터 장로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 칼빈파 쪽이 일종인. 자, 그러니까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쟁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제는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잉글랜드는 해군이 강했지 육군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육군은 상비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국내에서 민병대를 소집을 했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의회를 뭐냐면 다시 개선한 거야. 11년 만에.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재정 자원이 고갈돼 찰스 이스의 새로운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11년 만에 소집된 의회는 먼저 왕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 개혁을 하니까 그 의회가 뭐 돈도 안 주고 개혁부터 하려니까 이제 찰스 1세는 열받죠. 그래서 의회를 해체시켜. 요게 이제 단기의회죠. 그렇지만 뭐 돈이 있나? 계속 스코틀랜드 전쟁에서 패하니까 전투에서 그러니까 다시 뭐냐 의회를 열어요. 요게 이제 장기의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장기의회에서 이제 뭐냐면 청교도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시기까지만 해도 누구도 내단이나 혁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잉글랜드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일랜드는 그 아일랜드 왕국이라는 그 있었어요. 근데 아일랜드 왕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잉글랜드 왕국에서 만든 계례 왕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하고 카톨릭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들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 군특수권 문제로 이제 또 국왕하고 위에가 대립해. 국왕은 군특수권 국왕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다. 의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가 이제 국왕에게 대간주를 하는데 이 대간주를 좀 애워두실 필요 있어요. 자, 대간주는 뭐냐면 서양사 계돈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왕의 가호를 일일이 열거하고 그 당시 관료들이 의회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군대도 의회 통제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올렸던 거야 의견을. 그러니까 그게 찰스 1세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군대를 파견해서 그 올렸던 사람들 잡아내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내전이 발생하고 이게 청교도혁명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자, 내전 초기에는 왕당파가 의회파보다 앞섰어.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그러면 왕당파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귀족 계급이고 뭐 카톨이고 뭐 그렇게 있고 그다음 의회파는 뭐 젠틀이고 신교도고 뭐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그 내용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교도지만 그쪽으로 이제 왕당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카톨이지만 그 의회파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 예. 그게 왕에 대한 어떤 독재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왕당파는 상대로 카톨릭이 많고요. 의회파는 상대적으로 그 개신교들이 많아. 그 청교도들이. 그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어떤 믿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그게 뭐 계층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당파를 기사파가 또 하죠. 기사파. 여기 왕당파를 기사파라고 하고 그 다음 의회파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의회파를 단발파라고 해요. 예, 얘네들은. 처음에는 그 기사파에 의해서 깨져요. 방당파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 의회파가 이제 분리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뭐냐면 그 의회파가 유리하게 돼요. 그 역전시키게 이제 된 것이 클로에입니다. 클로에는 철기군을 이끌죠. 철기군. 근데 이 철기군 중에 철기군 중에 제일 또 신념이 강한 그 사람들 따로 뽑아. 청교도 신념이 강한.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요 신영군이에요. 그러니까 철기군이 신영군이 아니라 이 철기군 안에 따로 이제 특별한 그 부대를 조직했는데 이게 신영군이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신영군이 그 당시 뭐 네스비 전투나 여긴 또 안 나왔지만 마스터 무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그래서 네스비 전투하고 마스터 무어 전투 꼭 외워두세요. 예. 제가 명칭을 이제 뭐냐 할 때는 약간 노란색 그 형광펜을 좀 쓸게요. 이 형광펜이 잘 되더라고. 그 앞에 인터넷 거기에선 안 되더니 이건 잘 돼요. 그래갖고 요걸 쓸게요. 일단 요즘에 하도 그 명칭을 많이 물어봐죠. 뭐 전투 이름, 사람 이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서명, 저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외워둬야 돼. 제가 명칭을 잘 못 외우거든요. 이름 같은 걸. 맥락은 이해되는데 명칭 같은 것들 잘 이해를 못 암기를 못 해갖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났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 예. 하여튼 예전에 이게 13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고 그러나 승리한 의회파는 장로제를 주장하는 장로파와 아까 이제 그 안에서도 분리돼 있다고 했죠. 장로파하고 각 교파의 독립교회를 주장하는 독립파가 있어요. 그리고 독립파 내에서도 또 사병들 수평파가 있어. 음. 그리고 진정 수평파도 있고 그 안에 보면 되게 파벌들이 많아. 그러니까 청교도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파벌들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단 독립파부터 이제 설명하면요. 자, 이 독립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획일적인 교회제도를 배격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장로파 같은 경우에는 통일적인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을 그 벤치 마킹 해갖고 통일적이고 개서적인 어떤 그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 왜냐면 힘을 결집시키면 하는데. 근데 이 독립파들은 그 말 자체가 말하자면 해결적인 교회제도를 배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저히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다.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코노네를 중심한 장교들 중심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독립파들이야. 근데 독립파에서 더 뭐냐 급진적인 파가 있어요. 수평파야. 수평파는 신앙의 자유는 당연히 있고요. 얘네들은 더 뭘 주장하냐면 정치적인 자유까지 주장해요. 정치적 평등까지 주장하죠.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제 주장한 내용들 보면 그 보통선거, 그다음 의회의 정기적 소집, 법원의 평등, 그래서 인민협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수평파보다 더 뭐냐면 그 급진파가 있어요. 여기는 진정 수평파야. 일명 디거스라고 하죠. 디거스. 디거스인데 얘네들은 주로 토지에 있는 농민들 중심이고요. 정치적 평등뿐만 아니라 얘네는 경제적 평등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공유, 농업 공산주의, 원식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파는 약간 보수적이고 독립파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고 수평파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 평등을 더 주장하는 거. 진정 수평파는 더 나아가서 경제 평등을 더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스콜랜드 그 왕이 이제 싸우는데 크노엘이 스코틀랜드로 피난을 가.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노엘을 이제 뭐냐 돈을 주고 갖다 아니 스코틀랜드는 이 찰스 1세를 돈을 받고 크노엘에 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가 끝나니 돈이 빠졌는데 그때 이제 곧바로 죽은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찰스 1세가 유배를 가요. 섬으로. 근데 이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다시 스코틀랜드 가. 좀 약간 이상한데 그래갖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가갖고 막 잉글랜드에 적개심을 붙이고 그 잉글랜드에 가서 우리 약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코틀랜드인들이 또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크노웨가 군대를 이끄고 스코틀랜드 군대를 물리치고 그때 또 뭐냐면 찰스를 잡죠. 요번에는 반역했잖아요. 나라를 팔아넘겼잖아.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찰스 1세를 처형시켰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전에 장로파들도 이제 수청을 하죠. 이 프라이드 대령을 시켜갖고 그래서 크노에는 같은 청교도지만 자기 반대편에 있던 장로파들을 깔끔하게 척결하죠. 프라이드 대령을 시켜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 보통 프라이드 수청이라고 해요. 프라이드 대령이 그걸 했다고 해서. 자, 그래도 이제 이제 찰스 1세가 죽으니까 이제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국왕의 처형은 잉글랜드 공화국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온건파는 다 쳐냈으니까 독립파 중심으로 이제 뭐냐 급진파 위원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잠부위회가 돼요. 그렇지만 실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쿠노엘이 계속 가지고 있었죠. 군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쿠노엘은 의회와 한번 좀 잘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잠부위회지만 이제 같은 독립파지만 근데 쿠노엘이 약간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났고 해체시켰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그 새로운 의회도 그 쿠노엘과 뭐냐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해체시켰죠. 그래서 쿠노엘은 겉으로는 공화국이지만 실제로 지가 독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당신이 그냥 왕이 되라 했는데 쿠노엘 거절했어. 그래서 자신은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해요. 저 북쪽의 김일성처럼 김정은처럼 똑같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스토트 왕조보다 더 훨씬 절대 왕권을 누렸다 보시면 돼요. 말은 왕은 아니지만. 자, 하여튼 1642년, 1651년 내전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전은 청교도 혁명을 얘기하는 건데 프랑스 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덜 참혹하게 여겨지만 대규모 약탈과 농촌의 파괴로 인해서 전쟁의 간접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였다. 자, 국왕에 맞서 의회 다수를 구성한 청교도파에 징집된 2만 2천 명의 직업군인은 신영군은 그 당시 이제 농촌 마을에 뿌리 깊은 이교도의 정통의 계절 축제와 가장행렬, 오락, 댄스, 음주 등을 강제로 일수하면서 주민들 봉기를 암기시켰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칼뱅파의 도덕을 강제하는 선교사들과 더불어 공화주의적 신정 정치가 추진하게 된 거죠. 여기 크노엘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이제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크노엘이 그 다음에 소장제라고 해요. 소장제. 이건 안 나와있지만 소장제를 실시했다. 자, 소장제 내용은 뭐냐면 전국의 군대를 다 파견하는 거야. 주로 이제 무슨 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신용을 파견해서 풍기당속을 한다고 그 감독을 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실제로 전국에 파견하면서 풍기당속 명목으로 군대를 주둔하면서 전국을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에서는 잉글랜드는 절대 왕권 시대도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젠트리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젠트리들이 치안 판사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식 강하고 지방자치 강한데 군대 파견해서 뭐 풍기당속이나 명목으로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니까 젠트에 관한 약해지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젠틀했지만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몸을 보이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뭐냐면 뭐 오락 댄스, 음주 막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면 처음에는 아 좋아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욕망이 있는데 그걸 너무 강요하면 어떻게 불평하죠. 막 불만도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코너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끽소리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코너의 사고에 폭발돼 나와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신교도들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많은 지지를 하는데 이때 청교도들이 이제 뭐냐면 지지를 받았는데 청교도들이 세력이 약화되고 영국 국교회가 다시 부각됐던 것도 이 크노엘 때문이야. 영국에 가면 크노엘이 평가가 안 좋아. 독재자 뭐 하면서 하고 이런 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영국이 입헌 군주제가 계속 유지됐던 게 뭐냐면 어차피 나라를 통치하려면 머리는 있어야 돼. 어떤 방법이든 제 1인자가 있어. 근데 크노에 같은 독재자보다는 힘이 약한 왕을 상징적으로 놔두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본 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래 또. 자, 하여튼 이 시리가 나 계속 깨우는데 가만 좀 있어나. 자, 하여튼 그러니까 차라리 코노에 같은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보다 허약한 왕을 수장으로 세워놓고 그냥 여러 사람을 통치하는 게 더 낫겠다. 그걸 뭐냐면 코노한테 깨닫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슷하죠. 북한에 지금 김정은 개판 치잖아요. 독재하고. 그 조선시대가 훨씬 낫지. 조선시대 왕은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처럼 놀진 않았거든. 너 대신에 합의조쯤 했죠. 정치를 하죠. 요거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크노에는 남아있는 잠부에도 해산하고 통치 현장 이게 일종의 그 의미가 좀 강한데 잠깐만 이게 왜 또 안 되네. 아까 CD가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잠깐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예.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지체했어. 예. 자, 하여튼 이 호격경에 이제 침입을 하고요. 예, 호격경이 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또. 이거 왜 이래 또. 이거 안 돼. 네, 여기 되네. 자, 이로써 사실 다 군대 위에 독재 정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통치 현장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 의미가 만료할게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그래갖고 요 최초의 성문법이다. 원래 영국 같은 경우 불문법 국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신정조치 지배자인 올리버 크노에는 전투 출신의 청교도로서 시영군의 그 뭐냐면 지휘관이었다. 외워두시고요. 다시 되네요. 예. 의회를 해산 후 쿠네는 자기 입맛에 맞춰 새로운 의회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의회와 동의 절차 없이 통치했고요. 새로운 의회조차도 이제 또 나중에 맞지 않았고 폐사시켰어. 그리고 그 당시 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뭐냐면 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찰스 2세의 아들 모셔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일랜드를 가서 정복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귀족과 카톨릭 신도를 말끔히 제거시킨 다음에 거기에 누굴 이제 뭐냐면 데리고 왔냐면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 프로테스탄트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 북부 얼스 지역에 대장을 거주시켰어.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북부 아일랜드 문제가 여기서 탄생했는데 자 그래서 그때 그 아일랜드를 정복한 코노웰이 많은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상당히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이제 뭐냐 코노의 이주 정책 때문에 그 당시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계통의 사람들이 와서 북부 아일랜드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일랜드가 독립할 때 그 얼스트 문제, 북부 아일랜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그 이유죠. 자, 하여튼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찰스 2세가 그 와가지고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군주 내가 즉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코틀랜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잉글랜드 독립을 외치면서 나가니까 군대 이끌고 그다음 우스턴 전투하고 그 당시 던바 전투에서 크게 이기죠. 이거 찰스 2세는 다시 도망가고 예. 그래서 이제 진압을 한 거야. 자, 코노에는 스코틀랜드 장로파와 아일랜드 카톨릭을 난폭하게 진압했다. 또 해전에서 네덜란드 에스파냐를 차를 격파하고 그냥 대서양 잉글랜드 해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자, 그 당시 그 네덜란드와 싸움이 됐던 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예, 그 항해조대죠. 예, 항해조대. 그래서 항해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 상품 운반을 그 영국 성반 또는 물자 생산지로 제한한다.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네덜란드 중개 무역이 타격을 받아.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의회의 젠트리는 항구적인 재정 군사 국가의 존재를 점점 더 두었고 의회는 크노의 자금 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의회 갈등이 있다 결국 의회 해산되고요. 그 다음에 1658년에 크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아들 리처드가 호국경을 취입하죠. 근데 이제 국민들 불만이 터져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처드는 쫓겨나고 그 당시 이제 복고파 장군이었던 몽코 장군이 찰스 2세의 아들 찰스 2세를 프랑스에서 데리고 오죠. 찰스 2세도 이제 뭐 아일랜드 갔다가 뭐 또 스코틀랜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인정받고 그러면서 왕정 복구가 됐고 그리고 코노웰의 어떤 억압 정치에 눌렸던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지지를 받고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스튜어트 왕과 잉글랜드 국교회가 복귀된 데는 채 3년 되지 못했다. 3년도 걸리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고요. 자, 찰스 2세의 정치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좀 수업을 했는데 조중에 이게 이제 그 아이패드가 잘 작동이 안 돼갖고 펜이 약간 당황했어요. 시리부터 꺼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시를 죽이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뭐냐면 무리 없이 좀 수업을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부터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